안녕하십니까. 네. 문제 풀이 전에 이론 마무리 종강이죠. 근데 7월달 문제 풀이를 해야 점수가 좀 오릅니다. 이론만 때리다 들으면 맨 30점이에요. 민법은 맨 30점, 40점. 다른 과목들은 열심히 들으면 점수가 쫙쫙쫙 나오가요. 조문만 출제하기 때문에 거의 암기만 해도 되죠. 근데 민법은 판례가 문제를 도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대법원 판례 그 표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를 해요. 이해도 쉽고. 근데 판례는 그렇지 않죠. 표현이 되게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거하고 그 판례 출제되는 지문을 매치를 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민법은.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점수가 안 올라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민법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정말 7, 8월 달만 되면 혼자 정리하겠다고 도서관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나오시다가 나는 아직 문제풀이를 들을 능력이 안 돼. 뭐 이래 가면서 혼자서 어떻게 정리해 보겠다고 책 바리바리 써가지고 도서관을 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뜯어 말려도. 다른 과목은 뭐 그렇게 하셔도 제가 안 말려요. 근데 민법은 그렇게 하면은 내년에도 도서관에 계세요. 공포스럽죠? 공포스러워. 저하고 문제 푸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들은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딱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 몇 개 이렇게 중요한 거 딱딱딱 찍어서만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법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정리는 간단히 하고요. 지문 하나하나를 뜯어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문이 뭘 의미하는지, 유사하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시험장 가갖고 이게 뭔 소리인지 멍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실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민법은. 그래서 꼭 문제풀이 과정을 거쳐갖고 점수를 한 5, 60점대까지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말이나 하여튼 다음 주쯤에 이제 진도표가 붙을 거예요. 뭐 진도표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꼭 풀어오셔야 돼요. 미리. 항상 보면 문제풀이 개강을 하게 되면 그날 책을 사가지고 달랑달랑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 진도표에 맞춰가지고 풀 때 5, 6월 달 그 범위에 해당되는 강의 한번 딱 듣고 책 보지 말고 강의 한번 딱 듣고 문제 푸세요. 문제 풀 때 한 문제당 1분 잡고 푸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 뭐 앞에 법률행위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한 10문제 나왔을 거예요. 20문제 가까이. 그럼 20분 딱 시간 내서 푸는 거예요. 풀고 답 맞추고 해설만 간단히 딱 보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업 듣고 나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들었는데도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파트를 찾아가지고 요약집 한번 쫙, 기본서나 요약집 한번 쫙 읽어보고 그래서 왜 틀렸는지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7, 8월 달 동안 문법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집중해서 듣고 그러면 8월 달 끝날 쯤 되면 본인도 모르게 점수가 올라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문제집 미리 갖고 계시죠? 괜히 그냥 뭐 허옇게 갖고 다니지 마시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미리 풀어야 돼요. 미리 꼭 풀어야 돼요. 안 풀려도 풀어와야 됩니다.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 작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끝날 때 한 번 더 잔소리 할게요. 165페이지. 환매. 자, 우리는 이제 계약 강론에 매매를 받죠. 매매에서는 이제 계약금과 담보 책임. 계약금과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 그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완전한 재산권 이전 의무. 그걸 못했을 때 발생하는 담보 책임. 여기까지 봤습니다. 특히 담보 책임은 제가 지난주에 한 80% 정도, 그 정도만 딱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만 갖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지문을 통해서, 문제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 마지막에 환매라는 게 있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환매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팔았다가 되사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물건을 팔았다가 얼마에 대해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걸 환매라고 합니다. 뜻은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 환매라는 건 어디서 많이 봐요? 공법에서 많이 보죠. 그죠? 네. 공법상 환매를 많이 볼 거예요. 그 공법상 환매 말고 민법상 환매가 뭐냐. 뭐 똑같아요, 내용은.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걸 말하는데 그러려면 매도인에게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갈 수 있는 권리. 자, 환매권이 생기려면 첫째,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렇게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면 일방적으로 되사갈 수 있는데 기간이 제한돼 있어요. 당사자가 환매 기간, 언제까지 환매하겠다 기간을 정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 기간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부동산 환매 기간은 5년 초과하지 못하고 동산 환매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하면 단축하고 만약에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픽스가 딱 됩니다. 10년이 아니라. 우리 보통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었죠. 상대방 최고할 수 있었죠. 여긴 그게 없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으로 확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최고 뭐 이따위 없습니다. 환매는. 제일 중요한 거, 한 번 정한 환매 기간은 절대로 연장 못한다. 절대로 연장 못한다. 아주 수차례 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환매권이라 한다. 자, 이렇게 환매권이 생겼어요. 그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고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간 내에 환매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를 해야 돼요. 이때의 환매대금. 첫째,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죠. 매매대금 1억인데 환매대금 뭐 1억 2천 이렇게. 약정이 있으면 그거 주면 되는데 약정이 없으면 최초 매매대금이 있겠지. 플러스 지난주에 매매 계약 비용이 들어갈 때 균분 부담한다 그랬죠. 그중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매매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이게 환매대금이 됩니다. 그걸 제공하면서 환매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환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물건 돌려주고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는 거죠. 그죠? 마치 계약이 해제된 거하고 똑같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물건의 사용이익인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돌려줘야 되는 거야. 법이 규정해놨죠? 퉁친 걸로 본다. 목적물의 과실과 즉 사용이익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환매권 중에서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 환매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등기. 그래서 각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환매 특약까지 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그죠? 그리고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원인 매매, 환매권 등기, 등기원인 환매 특약 이렇게 되죠. 등기원인 환매 이렇게 되죠. 부기 등기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2번, 환매 등기 2-1번 이렇게. 이거 환매권 등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환매권이 등기가 되면 설령 중간에 을이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을이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건 설령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환매권 등기는 환매 의무자가 팔아먹는 걸 금지하는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처분 금지호가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 제3자에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매권 등기된 부동산 함부로 샀다면 큰일 나겠죠. 그죠? 환매권에 등기된 부동산 함부로 샀다가는 나중에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요거를 당사자가 채권담보 수단으로 쓴다. 채권담보. 그래서 민법상 환매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요. 99% 이상 채권담보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채권담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 갑은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를 해. 그리고 미리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놔. 그리고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판매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되찾아오는 이런 담보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요거를 무슨 담보라고 부르죠? 매도 담보라고 부릅니다. 무슨 담보라고 부른다고요? 매도 담보. 그래서 부동산 환매가 특히 매도 담보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매 그 정도에. 165페이지 의의가 있습니다. 조문 기억하시고요. 1항 2항. 환매권은 형성권이죠. 반가로 1번 매도 담보 수단으로 쓰인다 그랬고요. 당연히 재산권이니까 반가로 3번 양도 상속이 가능하죠. 환매 요건에 특약 시기 있고요. 환매 대금 있고 특히 환매 기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환매 특약 등기라고 돼 있죠.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5번에 반가로 1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5번에 반가로 1번, 양가로 6번에 반가로 2번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 정도. 이게 매매 끝이에요. 두 번째 계약이 교환이 나오는데 교환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재산권을 갑은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을은 갑에게 B 토지 소유권을 이렇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면서 매매하고 똑같이 유상쌍무, 낙상, 분류식이면서 일시적 계약 이렇게 됩니다.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서 받던 담보 책임이 적용될 것이고 쌍무니까 동시행변권, 위험부담, 그 다음에 목적 달성,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즉 계약 총론상에서 받던 각종 제도들이 교환계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교환계약 자체를 물어보는 지문이 한두 개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든가 담보책임이라든가 동시 이행의 한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을 물어보는 지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그런 계약 총론상의 제도들 또는 담보책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매매계약이 아니라 교환계약으로 자주 물어봐요. 어차피 시험범위에 있으니까 한 문제 정도는 어쩌다 내야 되는데 낼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한변권, 위험부담, 계약 해제 뭐 이런 것들을 교환계약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교환계약은 다른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A 토지는 2억짜리, B 토지는 1억짜리. 그럼 1억 차이가 나죠? 뭐 1억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돼요.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돈으로 줄 수도 있죠. 이 돈으로 줄 때 요거를 보충금이라고 부르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첫째, 우리 매매 대금에서 봤죠? 매수인이 돈을 주기 전에 물건을 먼저 인도받으면 대금에 이자 지급하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똑같아요. 을이 보충금을 지급하기 전에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먼저 인도받으면 을은 A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보충금에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교환계약상 채무는요, 재산권 이전입니다. 즉,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은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이게 교환계약상 채무예요. 따라서 갑이 A 토지 소유권 넘겨주고 을이 B 토지 소유권 넘겨주면 채무는 다 이행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을이 보충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게 됩니다. 을이 보충금을 주는 것은 교환계약상 채무가 아니에요. 교환계약은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금전 이외 재산권 상호 이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게 됩니다. 교환계약상. 따라서 을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다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다?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즉 채무 불이행에 준하게 돼요. 교환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매매 대금 미지급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갑은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환계약에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통해서 한두 지문 정도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교환계약은. 자, 이제 마지막 임대차 나오죠. 오늘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가 있는 임대차를 완전히 구별하셔갖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임대차는 일방, 임대인, 타방, 임차인 둘이 있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요.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이죠. 쌍무죠. 낙성이고요. 분료식이면서 계속적 계약이죠.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죠.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속적 계약입니다. 자, 이때 이 물건 비소비물, 비소비물. 소비물 쓰면 없어지는 거 이거 아니야. 소비물에 대해서는 소비대차라는 게 따로 있어요. 비소비물, 비소비물.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죠. 제주도 렌터카 빌리는 것도 임대차예요. 이 물론 꼭 임대인 소유 아니어도 돼요. 임대차는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 소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소비물이고 부동산, 동산 불문하고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고 단 농경지는 제외되죠. 농경지는 농지임대차라는 게 농지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임대차 목적물과는 요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비소비물, 부동산, 동산 불문, 농경지 제외.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돼. 이렇게 돼요. 차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대차 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죠. 소비대차 소비물, 임대차 사용대차 비소비물. 그 다음에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 지급. 사용대차는 차임 지급하면 절대로 안 돼. 임대차는 유상 쌍무,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이렇게 되겠죠. 반드시 지급하라. 금전 아니어도 된다. 물건 빌리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이것도 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 제공 이런 것도. 물건으로 줄 수도 있고요. 차임액에 따위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민법에는. 반드시 지급할 것, 금전 아니어도 된다, 액엔 제한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나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거 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특정인, 즉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한다. 즉 대항력이 없다. 이 원칙이죠.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가지고 을이 임대차를 해서 지상권 아닙니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했어. 건물 따위로 소유할 목적으로. 그래서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땅 소유자가 바뀌었어.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을이 갖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만. 근데 갑이 땅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인 병에게는 을은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반면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물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그럼 을은 꼼짝없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동산 임차권 강화 이렇게 부르죠. 자, 민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가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621조 임차권 등기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고요. 청구권이에요. 당사자가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반대 약정이 없어서 임차인이 청구하더라도요. 임대인이 NO 하면 그만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해줄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거의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아주 대항력이 간절한 622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딱 요 경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빌린 사람이 남의 땅에서 건물을 다른 건 안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라고요. 남의
땅에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자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622조 대항력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되고요.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돼 버리거나 후패 썩어 문드러져 버리면 이 대항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항력은 누구에 대한 대항력? 기존의 토지 소유했던 갑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이렇게 62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이 성립. 성립은 별거 없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과 차임지급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하겠지요. 자, 네 번째, 존속기간 및 갱신. 또 나왔죠. 존속기간 및 갱신. 우리 지상권에서도 봤었고 전세권에서도 봤습니다. 자, 민법상 임대 차이도 있는데요. 첫째, 존속기한은 최단 두 가지가 있었죠.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도 없고 최단도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기간 알아서 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최장기간의 제한도 없고 최단기간의 보장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간을 약정하지면 어떻게 될까요? 635조에서 규정해놨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전세권은 권리니까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었고요. 임대차는 계약이니까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해지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달,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한 달, 동사는 누가 해지 통고하든 5일 경과해야 해지가 되죠. 요거를 해지 기간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원래는요, 해지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걸 즉시 해지라고 해요. 반면에 해지 통고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하더라도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가 됩니다. 이런 걸 즉시 해지와 구별해서 해지 통고 이렇게 부르죠. 이때의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게 3개가 더 있죠. 그 중에 먼저 2개 순서대로 기간을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기간을 정해놨지만 당사자가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계약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했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딱 해놓고 특약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경우에 그 해지, 그것도 해지 통고.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파산 관진이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도 해지 통고. 즉시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 일단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게 3개. 기억하셔야 돼요. 존속기간에서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갱신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존속기간을 정해놨다. 기간이 만료됐다. 갱신을 어떻게 하는가? 갱신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약정갱신이 있다. 약정갱신은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하는 거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법정갱신이 있죠. 자, 법정갱신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법정갱신이라고 하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 자,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요건이 뭐냐? 우리 전세권 같은 건물 전세권은 뭐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어쩌고 저쩌고 그랬죠. 예? 민법상 임대차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기간이 만료가 돼야 돼요. 기간 만료. 제주도 렌트카 48시간을 빌렸는데 48시간이 끝났어. 그럼 반납해야 되죠.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녀. 그리고 렌터카에서 즉 임대인이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갱신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요건 3개.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해놨나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 외우셔야 돼요, 부득이. 이렇게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갱신되는데 그 갱신의 조건.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단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고가 가능하다. 기간은 정황이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런 뜻이죠.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고 635조에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해지 통고가 기본적으로 4개가 있는 거예요. 외우셔야 되죠. 4개. 오지선대에서 4개 너무너무 좋죠. 아닌 거 골라라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요.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지 제때 지급할지 자 임대인이 자기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줄 때 걱정하는 게 2가지라 그랬어요. 하나가 차임을 제때 지급할까 또 하나가 목적으로 훼손하진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한다 그랬죠. 그걸 담보할 목적으로 받아두는 게 보증금입니다. 근데 꼭 보증금만 받아두는 게 아니고요. 그거 없이 제3자가 보증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 우리 친구 병을 데려와서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고 합니다. 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단 말이죠. 법정갱신되었을 때. 법정갱신되었을 때만. 약정갱신 말고 법정갱신되었을 때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3자가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보증금을 줬어. 요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소멸하는 담보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의 효과. 이렇게 됩니다. 3번째가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죠. 예? 643조에 의하면 283조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283조가 뭐였었죠? 모르죠. 좀 몰랐네.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청구는 거절할 수 없다. 그게 그대로 토지 임대차의 적용입니다. 토지 임대. 다른 임대차에는 없고 토지 임대차. 자, 토지 임대차도 딱 4가지 경우만. 견고한 건물의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남의 땅에서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식목, 나무를 심기 위해서, 체험,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목적, 소말, 양,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그 땅을 빌려. 그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리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해. 건물, 나무, 소금 창고, 축사. 그럴 때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은 다 쓰러져가는 소금 창고여도 사야 된다.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건 조문이니까 거의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존속기간과 관해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단기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 계약의 효력은 건 당사자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느냐죠. 자, 임대인. 어떤 의무가 있죠?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그죠?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고요. 의무는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예요. 자,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물건 인도 의무가 있죠. 제주도 공항에 내리면 렌터카 빌려줘야 돼. 열쇠 넘겨줘야 돼.
물건 인도 의무. 그죠? 제3자의 사용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 임차인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나서서 그 방해를 제거해 줘야 돼요. 임차인이라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적극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그래서 물건 인도 의무와 제3자 사용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 마지막에 뭐가 있죠? 현상, 유지, 수선 의무.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니까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을 유지해 줄 의무. 그런 건 없는 거죠. 목적물에 현상, 유지 의무가 있는 거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을 위한 그 상태를 유지할 의무 따위는 없는 겁니다.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자, 이때 수선, 현상, 유지, 수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그걸 수선해 줄 의무를 안 하는 거죠. 어떤 하자라도 다 수선해 줘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사소한 하자라고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하며 그 하자로 인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 이런 걸 보통 사소한 하자라고 하는데요.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이 첫 번째죠.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두 번째,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할 수 있다. 목적물이 고장나면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고치기로 얼마든지 면제 특약할 수 있다. 다만 이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면제 안 되는 게 있다. 대규모 수선 의무. 기본적 설비의 교체, 대파손 수선처럼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 목적물의 하자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 임차인 잘못으로 목적물이 고장나고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일단 임대인은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 주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라.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하자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이죠. 이때 첫째, 그 사용수익하지 못한 만큼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보존행위, 수선행위. 이거 할 때 임차인은 참아야 되죠. 수인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존행위를,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에게 무한한 인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목적물에 수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도 있다. 통지 의무? 물론 임대인이 이미 하자를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 의무와 맞물려 임차인의 통지 의무와 수인 의무가 마련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에서 기억하실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임대인은요, 임차인하고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 의무, 제3자 사용 방해 제거 의무, 현상 수지 수선 의무, 이게 기본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임차인의 물건이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난을 방지해 줄 의무, 이런 거 있냐 없냐? 원칙 없다 그랬죠. 통상의 임대차에서는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해 주거나 이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 임대차라고요. 여관 숙박계약 같은 경우, 병원 입원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 또는 도난방지의무가 있게 됩니다. 통상의 임대차에는 없고 특수 임대차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인의 의무와서 여기 아주 잘 나오는 지문들이죠.
두 번째가 임차인. 임차인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자, 권리. 일단 임차권이 기본이죠. 자, 임차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이고요. 대항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죠. 임차인의 권리. 비용 상환청권 있죠.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용익물권자들처럼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수선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기 때문에 필요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했다면 그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유익비뿐만 아니라 필요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느냐? 지출 후 즉시.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구별해야 됩니다.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세 번째,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이 목적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까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즉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월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번째, 요 유익비.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이죠. 유익비란 건 목적물의 가액,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에요. 따라서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비, 이건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특수목적, 뭐 간판 설치비 같은 것들, 음식점 운영하기 위한 임차인의 주방 시설비 같은 것들, 이런 거는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니게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요거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란 건 비용 상환 조건은 뭐 할 수 있다? 포기 특약할 수 있다. 포기 특약. 임의 규정이다.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에 대한 판례를 우리가 이미 두 개 확인했죠. 임차인은 목적물을 나중에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라는 특약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 이런 것들 두 가지가 뭐가 된다? 포기 특약이 된다. 여섯 번째, 목적물 자체에 투입한 비용이죠. 따라서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죠? 유치.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 그런데 첫째,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을 했다. 그럼 뭐도 포기한 거다? 유치권도 포기한 거다. 그죠? 비용 상환 조건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했으니 유치권도 주장 못한다 이렇게 되죠. 또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죠. 만약에 유익비를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면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관 숙박계약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관 숙박계약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 우리 뭐 여행 갖고 한 2박 3일 3박 4일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 일시사용 임대차.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시사용 임대차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적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기억나셔야 됩니다. 잘 나오죠?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죠.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 우리 전세권에서 봤었죠? 전세권에도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게 있었죠? 근데 거기는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 임대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게 없어요. 도대체 모든 임차인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임차인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세 번째, 언제 청구할 수 있냐? 임대차 종료 시에. 언제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임대차 종료. 근데 임대차 종료 사유가 꽤 많죠. 뭐 임차권 포기, 존속기간 만료 등등등등. 그죠? 그 임대차 종료 사유 중에서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예컨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다 등등등.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네 번째, 이 부속물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 다 독립물이다. 독립물이죠. 번호키 같은 것들, 에어컨 실내기, 거치대 같은 것들, 임차인이 시설한 주방시설 같은 거, 뭐 싱크대 이런 것들, 이런 게 부속물이에요. 독립물. 독립물이면서 누구 소유예요? 임차인 소유예요. 그 중에서 객관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만, 즉 다른 사람도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것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번호키와 주방시설 싱크대, 번호키는 다른 사람도 사용 수익이 가능하죠. 번호만 바꿔서. 하지만 싱크대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식당 임차인이면 쓸 수 있겠지만 식당이 나가고 다른 게 들어와서, 뭐 화장품 가게 들어와서 주방시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 용도에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물, 임차인 소유 물건 따라서 and 객관적 용도, 즉 다른 사람도 사용 수익이 가능한 거, 요것만 돼요. 요것만.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물 안 돼. 간판 안 돼. 요런 부속물 중에서 두 개만 돼.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두 가지만. 요거는 전세권하고 똑같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해서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섯 번째,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속물 매수를 요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독립한 자신 소유 물건의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것들을 임대인 동의받았거나 매수했을 때 사라! 그럼 사야 되죠. 일방적인 권리입니다.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권리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무슨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건 원래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죠. 편면적 강행 규정은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야. 무효인데 예외가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그럼 무효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규정을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가 되면 전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부르고요. 원칙은 무효지만 상대한테 불리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 이런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속물 매수권이 바로 그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하지 않기로 한다. 무효죠. 그죠? 단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그럼 무효가 아니야. 대표적으로 차임 및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부속물 매수는 포기하기로. 이거는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죠. 따라서 그건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아까 비용상환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랬죠. 편면적 강행 규정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이 안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이 없다. 이런 것들이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기억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상물 매수 청구죠. 일단 지상물 매수 청구도요. 첫째,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우리 지상물 매수권 지상권에도 있었죠. 근데 지상권에서는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었고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에서는요.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만. 또 모든 토지 임차인이 아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건물 소유 목적,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차인만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식목, 체험, 목축을 하기 위하여 땅을 빌린 그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을 합니다. 두 가지 경우. 아까 부속물도요,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하고 매수한 거 두 가지 인정됐죠? 지상물 청구도 두 가지 경우. 첫째,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 기간 만료. 임차인 소유에 지상물이 있어. 그래서 갱신을 먼저 청구했어. 그랬더니 거절했어, 임대인이. 요때 지상물을 청구할 수 있죠. 요때.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요런 임대차에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 기간 약정 안 했어.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어. 근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 할 수 있죠. 토지 임대차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6달이 지나면 소멸하죠. 6달이 지나면 해지가 돼. 요때 임차인 바로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이미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갱신 청구는 의미 없다. 바로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번째. 누가 행사하죠? 건물 소유자인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죠. 그러니까 갑소유 땅을 빌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을 팔았을 때 이 건물을 팔아먹은 을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건물 소유자 겸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임차인 을이 건물을 만약에 팔아먹었다면 을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언제? 임대차 종료 당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죠. 보통은 갑이겠죠. 원래 임대인. 그죠? 누구에게?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죠. 임대인한테. 문제는 임차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어. 원칙적으로 신소유자에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대항력이 있어. 얘가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해놨어. 그럼 대항력 있죠. 그럼 신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때려부실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철거 집행 전에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쌓이는 게 지상물이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 다 되냐?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라면 무조건 이 요건을 갖추면 다 사라고 했으냐? 딱 하나 일단 안 된다. 그 지상물이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가 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 고가의 지상물. 요거는 안 된다. 식목을 목적으로 땅을 빌린 놈이 펜션을 지었다. 이거 안 된다.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차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고가의 지상물. 요거 안 된다. 요걸 빼고는 다 된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기존 건물, 신축 건물,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받은 거, 동의받지 않은 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거, 임대인에게 쓸모, 즉 효용이 있는 거, 없는 거, 건물의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된 거, 안 된 거,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다 사야 된다. 다 사야 된다. 단, 건물이, 지상물이 임대인과 임대인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임대인한테 남의 땅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죠? 지상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을 때 임대인한테 남의 땅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차지, 임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죠.
이게 판례가 아주 거지같이 많아요. 형성권이다 이것도. 요런 요건 하에 사라 그러면 사야 한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임대료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판례야.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그냥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대금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매매 대금은 어떻게 정한다고요?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이게 매매 대금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한 다음에 야 내가 이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새로 질 때 비용이 이만큼 들었어. 이거 다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기존 건물 철거 비용 및 신축 건물 신축 비용 전부를 보상해 줄 의무 따위는 없고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만 지급하면 된다. 9번 이것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판례가 아주 많아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보통 사례 형태로 나오죠. 갑수의 땅을 임차하여 건물을 지었다. 이거 물어보. 네 가지 권리 중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중에 지상물 매수권이 아주 중요하다. 잊지 말자. 자, 임차인의 의무는 대표적인 게 차임 지급 의무가 일단 있죠. 반드시 지급하되 금전 아니어도 되고 차임액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차임을 언제 지급할 것인가 지급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매월 말 매년 말 수학 후 지체 없이. 동산 건물, 건물 대지 임대차 매월 말, 기타 토지 임대차 매년 말. 수학기 있으면 수학 후 지체 없이. 약정이 없으면. 세 번째로 이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연속이기든 통산이기든 임대인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나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차임 증감 청구하죠. 임차인에게만 차임 감액 청구가 하나 있죠.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규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 그럼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이 감액된다가 아니라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죠. 갑소유 물건을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임차했다. 차임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가? 연대하여 지급하라. 각자 비율만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걸 연대 의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수인일 때 차임을 어떻게 지급하라고요? 연대하여 지급하라. 연대하여 지급하라. 뭐 이런 것들이 차임 지급에서 나와요. 차임 지급 의무. 이 차임 지급 의무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물의 수선을 요하거나 권리 주장자가 있으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통지 의무. 다만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또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참아라. 수인 의무.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쓰고 나서 아무데나 방치하지 말아라. 잘 보관해라. 보관 의무. 나중에 물건을 반환해야 돼. 원상에 복구해라. 원상 복구 의무. 그리고 목적물 반환 의무.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간단간단히 아 이런 의무가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죠. 임대차랑.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라고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 여기 핵심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질문을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머리에 넣어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자, 임대차 효력 외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죠.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자, 임차권 양도는 뭐고 목적물 전대는 뭐냐? 뭐 간단하죠. 임차권 양도는 말 그대로 우리 임차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바뀌어요. 즉 갑을의 계약이 갑병의 계약으로 바뀌는 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반면에 전대는요. 갑을 임대차 그대로 있고요. 을이 재임대하는 게 전대예요. 여기서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 요게 계약 당사자입니다. 둘이 계약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빌려줬는데 엉뚱하게 을이 병으로 하여금 쓰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에 동의받아라 이렇게.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아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이게 용익물권과 또 다른 점이죠. 지상권, 전세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지. 하지만 임차권은 안 된다. 동의 필요하답니다. 물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둘이 계약하면서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일부, 조문은 이제 소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재임대. 그거는 임대인 동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샵인샵 같은 거 생각하죠. 네? 아시죠? 네. 건물 소부분 전대는 임대인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두 번째, 이 임대인의 동의는 사전 동의도 되고 사후 동의도 됩니다. 우리 임차권 양도 전, 양도 후 동의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동의는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닙니다. 즉, 동의가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대신 병은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또는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항 요건. 요렇게 됩니다. 대항 요건. 동의받아라, 임의 규정이다, 소부분 전대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 유효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전대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단 임대인이 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동의의 성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갈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임차권 양도, 무단 전대. 요게 사례 형태로 제일 많이 나오죠. 임차권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갑을 사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런데 을이 동의를 받지 못하여 병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을 못하죠. 갑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따라서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묻는다.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귀책 사유가 없으면 담보 책임 이렇게 되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 해제권 따위가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이 있다. 다만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요 둘이 부부 사이였어. 부부 사이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는 것은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야. 이렇게 을의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례도 거지 같아요. 그냥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말을 질질 끌어. 개 짜증나. 부부 사이 임차권을 양도했다.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다. 해지권 없다. 이렇게 되죠. 무조건 다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 갑병. 병은 갑에게는 자신의 임차권 또는 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 무슨 점유?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고 병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병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대법원 두 갈래로 나가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해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갑이 만약에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니까 갑은 병한테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반환하라. 반면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을이 임차인이니까 갑은 병에게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한다. 을에게 반환하라. 나에게가 아니라.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갑은 을에게 더 이상 차임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병에게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즉 갑을 간의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다면 갑은 누구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 을에게 차임을 받고 병한테 또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병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여기 무단양도 무단전대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반면에 적법양도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적법전대를 좀 을이 병에게 전대했고 갑이 동의를 했다. 이때 우리 민법 갑은 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임차권, 목적물 전대에서 임대인 동의가 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자,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원 갑에게 수선을 청구하거나 비용 상환을 청구하거나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얘는 직접 안 돼. 그다음에 갑이 병에게 권리 행사하는 거 뭐가 있죠? 차임 청구. 갑은 다이렉트로 병한테 야, 나한테 차임 내놔.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을도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갑도 차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우선하냐? 갑이 우선한다. 이 특별규정이다. 갑이 우선한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상태에서 갑이 차임 청구했다. 병은 거절하지 못한다.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갑의 차임 청구가 우선한다. 이 첫 번째. 그래서 병이 불쌍하다 보호하자. 적법 전차인을 보호하자. 네 가지. 첫째, 전차권 존속 보호. 원래 임차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해야 돼요?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전차권은 임차권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이 원칙. 다만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두 가지.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는 사유 중에서 갑을 간의 합의 해지, 을의 임차권 포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 경우에는. 무조건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경우에는. 두 번째, 을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라. 그 통지가 병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부동산은 6개월, 동산은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고 전차권도 소멸한다. 즉 갑을 간의 계약이 갑의 일방적 해지로 소멸한 경우에 그 해지한 이유, 그 사유, 그걸 병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병에게 야, 임대차 소멸했어, 전차권도 소멸했어, 이런 주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단 해지 사유 중에서 을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 이때는 병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예외.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다.
다 까먹은 거죠. 그죠?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죠. 안 까먹으면 그게 이상한 거라 그랬죠. 다 까먹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죠. 그죠? 기억하고 있어도 안 풀리는데 까먹었으니 당연히 안 풀리죠. 세 번째가 부속물 매수 청구. 건물, 기타, 공작물 전 차인, 적법 전 차인은 임대차, 전대차 만료, 종료, 전 차인 소유의 부속물,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 가백에 다이렉트로 매수 청구했을 때, 가백에. 단 3가지만 된다. 병이 전 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임대인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매수한 거,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3가지. 임대인이 개입돼야 돼요. 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3가지 부속 매수. 이것도 강행이죠. 4번째.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전차인. 지상물 청구 인정되겠죠?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가 되고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적법전대에서 전차인 보호장치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4가지는요, 정밀하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무단전대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4개가 틀리겠죠? 그게 적법전차인 지문이 나와요. 무단전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하나 깨워놓고 나머지 4개가 요거를 깨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적법전차인 보호를. 예? 뭐 요런 게 임대차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자, 임대차 종료 남았습니다. 쉬었다가 요거까지 보고 체크해 드리겠습니다.